안녕하세요. 예, 교과서 몇 페이지요? 예, 77페이지입니다. 예, 주소 파트부터 진행을 합니다. 주소 파트에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겐 좋습니다. 예, 조문 문제요. 자, 조문의 특징이 어떤 게 있느냐 보니까, 자, 일단 18조를 일단 넘기고 19절 보니까 뭐요? 주소로 본다죠. 본다는 추정입니까? 간주요? 본다는 간주죠. 그 다음 20조도 뭐요? 본다. 21조도 본다죠. 주소 파트에서는 추정한다는 조문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 추정한다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은 주소 파트에서는 틀린 지문이 될 가능성이 거의 높답니다. 그래서 주소 파트에서 우리 시험에서 조문 문제로 떴을 때 추정한다로 답이 된 게 2번이요. 당연히 조문 문제는 추정한다로 바뀌었고요. 본답니다. 간주 규정을 두고 있다. 자, 그럼 주소가 뭐냐? 당연히 내 생활의 근거가 된, 즉 내 생활의 중심지, 그죠? 중심 장소. 나의 생활의 중심 장소를 주소로 한다. 따라서 어떤 장소가 주소가 되느냐? 나 의사가 아니죠. 의사에 따른 주관적 개념이 아닌 실질에 따라서 실질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틀릴 수가 없죠. 그죠? 주소는 동시에 여러 곳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것을 주소로 본다. 간주, 그죠? 예, 추정한다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주소가 자기 나라에 있겠죠. 국내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그 자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 다음에 가주소, 임시가짜입니다. 그럼 가짜 주소로 읽어도 돼요.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해서는 이를 주소로 본다. 자, 그러면 주소, 자신의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를 주소지라 합니다. 자, 일단 여기 볼게요. 교과서 보기 전에 주소지와 민법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동일 개념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양자는 달라요. 따라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어떤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한 어떤 제도입니다. 근데 양자는 불일치요. 근데 우리는 뭐요?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 이전 신고하죠. 그럼 양자는 뭐요? 일치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민법상의 뭐요? 주소지로 추정된다. 그죠? 추정된다. 이 경우만 이 단어가 가능합니다. 이때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시민들은 이사 가게 되면 선량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주민등록 이전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민법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일치죠. 따라서 반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지가 뭐예요? 민법상의 주소지로 추정된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일치할 수가 없어요. 고위공직자들이 청문회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위장전입이죠. 위장전입의 경우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주소지와 자신의 민법상의 주소지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죠. 그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는 별개 개념이요. 다만 우리는 선량하기 때문에 반정이 없는 뭐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민법상의 주소지로 추정될 수 있다. 이 경우만 추정해요. 자, 그래서 이 표현 빼놓고 뭐요? 추정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다 간주입니다. 자, 그 다음 주소와 거소, 현재지의 개념을 일단 구분해 볼게요. 생활의 중심 정도와 관해서 생활과 장소의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밀접성이 뭐예요? 높은 장소가 주소지. 그보다 밀접성이 조금 떨어진 장소가 거소지. 가장 밀접성이 떨어진 장소를 현재지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를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시골 학생이 서울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학생의 주소지는 어디가 돼요?
주소지는 서울입니까? 시골이요? 시골이 주소지가 됩니다. 왜요? 서울이라는 장소는 학기 중에만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 그래서 서울은 뭐예요? 거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졸업해서 서울에서 취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어디가 주소지가 돼요? 서울이 주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소에 따라 어떤 법률상의 효과를 정해야 되는데 그 자의 주소가 어딘지를 알 수 없으면 그때는 거소지를 주소로 본다 그죠. 국내 그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뭐예요? 국내에 있는 그 자의 거소를 주소로 본답니다. 간주기죠. 현재적으로는 가장 밀접성이 떨어진 장소예요. 일시적으로 여행 가서 머무르고 있는 호텔방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소, 거소, 현재지는 장소와 나의 생활의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구분되는 객관적인 구분입니다. 객관적 구분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가주소. 자, 구분했다 그죠? 가주소는 객관적 구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해지는 주관적인 구분입니다. 주관적 구분. 자, 어떤 게 가주소냐? 우리가 채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467조의 채권의 변제 장소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배울 거예요. 서울에서 주소를 두고 있다.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채무자예요. 1억 원의 채무가 있다. 그때 변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칙적으로 돈을 가방에다가 뭐요? 담아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를 해야 되는 이와 같은 변제 방식이 원칙입니다. 즉 변제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가 됩니다. 근데 너무 멀죠, 그죠? 그래서 가벌의 합의로 이와 같은 채권의 변제 관계에 대해서는 가운데 있는 대전을 변제 장소로 하자. 그래서 자신들이 정했죠, 그죠? 이와 같은 주소를 가주소라 합니다. 갑도 대전에 전혀 연고가 없어요. 을도 전혀 연고가 없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뭐요? 임시적으로 주소의 기능을 부여한 장소를 가주소. 그래서 가주소가 정해지면 뭐요? 그 당의 행위에 한해서만 주소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죠? 따라서 나머지 행위는 여전히 기존의 주소지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을 보세요. 자, 문제. 자, 교과서 일단 표현을 볼게요. 교과서를 볼게요. 71페이지. 자, 주소에 관한 민법 태도 로마자 2번요. 어떤 장소가 나의 주소지가 되느냐? 의사가 아니라 뭐요? 생활의 실질에 따라서 그죠? 실질주의. 그 다음에 주소는 동시에 여러 곳 이상 실수요. 복수주의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장소를 주소로 삼고자 하는 의사 필요 없죠? 예. 머무르는 사실만으로 그죠? 예, 객관주의가 민법의 태도입니다. 굳이 열 필요 없어요. 자, 주소의 법상 효과 상식적으로 그냥 쭉 넘어갑니다. 상속은 어디서요?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가 되고 금방 설명했던지 원칙적으로 채권의 변제 장소가 되는 이와 같은 기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거소. 거소는 주소보다 더 생활에 조금 밀접성의 정도가 떨어진 장소죠. 근데 주소는 민법상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한다 그죠. 그다음에 국내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의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간주를 합니다. 자, 현재지 그냥 읽고만 넘어가세요. 그다음 가주소. 가주소란 앞에 세 가지의 개념은 객관적 개념이죠. 그런데 가주소는 생활의 실질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의사에서 특정 거래에서 임시적으로 주소의 법적 기능을 자신들의 의사로 부여한 장소를 가주소라 합니다. 그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가주소를 정한 경우는 그 행위에 관해서만 그죠? 그 행위에 관해서만 주소의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행위는 다시 뭐요? 원래 주소지가 주소지의 기능을 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주소와 관련해서 출제가 되면 뭐요? 조문 문제로 뜹니다. 근데 주의할 게 뭐요? 초적이라는 단어는 원칙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딱 하나의 표현이 반증이 없는 한 주민등록에 기재된 장소가 민법상의 주소지로 추정된다. 그 경우를 제고는 초적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어요. 자, 볼게요. 옳지 아니한 것은 너무 쉽게 떴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그죠? 바로 떴죠. 그죠? 근데 이런 문제가
최소한 40문제 중 최소한 뭐요? 10%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다. 예. 조금 출제가 쉽게 된다면 20% 정도가 이 정도 난이도예요. 자, 그런데도 왜 이와 같은 문제를 틀리느냐? 왜 틀려요? 몰라서 틀린 게 아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못 봅니다. 그래서 마구마구 찍다가 보니까 틀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1번부터 40번까지를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빨리빨리 답이 보이는 것을 먼저 답을 정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 다음에 해결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본다 적어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적어줘. 본다. 그 다음에 가주소 적어줘.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해서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있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번 국내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자의 그소를 주소로 본다 적어줘. 다 본답니다. 추정이라는 단어 틀립니다. 그래서 23회차 문제는 1번에서 답을 구했었는데 나머지는 다 본다로 뭐요? 추정한다로 쏘인 지문들이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소에 관해서는 단일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부재와 실종을 합니다. 자, 자연인 파트에서 마지막 논점이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와 실종 제도가 남았는데 이 두 가지 논점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 논점을 합쳐서 부재와 실종을 한꺼번에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왜 두느냐? 자, 볼게요. 우리가 배웠던 말을 떠올려 볼게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권리 능력의 소멸의 원인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사망밖에 없다. 그죠? 그때 사망의 시기는 언제요? 심장이 멎었을 때. 심장이 멎었다는 것은 종국적으로 어떻게만 확인을 할 수 있다? 시신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가능하다. 그죠? 그 시신이 발견이 되지 못한 경우는 그때는 사망으로 다룰 수가 없죠.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울에서 주소를 두고 이와 같은 가족 관계를 둔 갑이 어느 날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소식이 이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식이 끊겼어요. 그럼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연인의 경우는 권리 능력의 소멸의 유일한 원인이 사망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망 여부가 판가름 나기까지는 뭐야? 어른 절대로 재혼할 수 없고 상속받을 수 없고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다. 그죠?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법적인 어떤 곤란한 문제를 안긴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자가 집을 벗어나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관리 조치를 하고 떠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관리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떠났다. 그럼 이자에게도 뭐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재산이 흩어져 버리죠. 그럼 이자에게도 불리하죠. 그래서 이 같은 사태에 빠진 자가 있으면 우리 법은 그 대책으로서 2단계를 걸쳐서 첫 번째, 일단은 갑이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뭐요? 갑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국가가 대신 갑의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를 해줍니다. 1단계로 이를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관리 제도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죠. 전국적으로 잔존 배우자의 재혼, 상속일의 상속, 채권자의 어떤 채권의 만족 등을 가능케 해야 되죠. 이를 전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에서 부재자 갑을 법적으로 사망자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게 우리 민법상 실종 선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2단계 조치를 취해서 이와 같은 사태에 놓인 자와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재자 제도로 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목 중에서 단어를 굳이 내가 선택하려면 어느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까? 지금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요. 어디요? 부재자가 중요한 단어입니까? 재산 관리가 중요한 제도요? 예, 재산 관리입니다. 즉 부재자 제도는
부재자의 주소지에 남겨둔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도예요. 그럼 부재자의 개념 자체부터 뭐요? 이와 같은 제도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개념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조문을 봅니다. 22조 1항 조문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러면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죠? 이때 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따라서 청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따라서 직권에 한 재산 관리 명령이 있을 수 없죠, 그죠? 청구가 있으면은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죠, 그죠? 한다 동그라미 할게요.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면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산 관리에 필요한 명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요.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도 같다.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의미요? 이때 관리인은 누가 선임했다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조문상. 네.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관리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반드시 명합니다. 그 이라는 뭐예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즉 이때도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그럼 이때 관리인은 누가 선임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임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선임한 관리인이 뭐야? 본인의 부재 중 권한이 소멸해버렸어요. 그럼 관리인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때도 똑같이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다시 관리인 등을 선임하는 명령을 반드시 새로 하여야 한다. 이해가 되시죠? 왜요? 권한이 소멸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관리인은 존재한다, 존재치 않는다? 존재치 않게 됐죠. 그죠? 예, 존재치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본인이 그 이후에 법원에서 관리를 선임했다 그죠? 그래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자기가 원하는 관리인을 정했습니다. 그때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계속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때 법원은 본인, 관리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전항의 재산관리 명령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그죠? 그때는 본인이 원한 자로 하여금 자신이 알아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죠? 그래서 이 조문을 저와 같이 연습한 대로 몇 번 한번 서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문의 의미가 살아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과서로 갑니다. 첫 번째, 부재자예요. 즉,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죠? 그래서 주소지에 남겨둔 부재자의 재산 관리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기 때문에 부재자가 누구냐, 그죠? 부재자의 개념부터 이 제도의 초점에 맞춰서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재자란 종래 주소를 떠난 자가 부재자가 아니다 그죠? 종래 주소를 떠난 자로서 주소지에 남아있는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자. 따라서 종래 주소를 떠난 자일지라도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다면 부재자다? 아니다?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부재의 개념을 그렇게 제도의 초점에 맞춰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부재자란 종래 주소에 남아있는 그자의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종래 주소를 떠났다라도 뭐예요? 충분히 관리가 되고 있다면 부재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해만 하시면 되죠. 당연히 부재자는 뭐예요? 자인만이 가능하죠. 밑줄 볼게요. 실종자하고 달리 반드시 뭐예요? 생사 불명자일 필요는 없다 그죠? 살아 있음이 확인된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로서 재산이 방치되고 있는 자이면 족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납부거부죠. 살아 있으면 확인됐어요. 근데 돌아올 가능성 없다 그죠? 반드시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그다음. 자, 그러면 교과서요. 부재자 관리 제도의 개요. 자, 쭉 교과서를 보세요. 밑줄 끌 필요 없어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는 부재자의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후견자적 지에서 대신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해서 가면은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는 국가에서 대신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도 원칙적으로 부재자 본인이 관리인 등을 둬서 재산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는 원칙 국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만 관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국가가 관여한다고 하죠. 개요 파트에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자, 그러면 그 부분 한번 그냥 일견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2번 본격적으로 갑니다. 부재자 스스로 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 관리인을 부재자가 정한 바 없으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 그죠. 그때 1번 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부재자 재산 관리에 필요한 명령을 합니다. 자, 보세요. 부재자에게 재산 관리, 즉 부재자가 정해둔 관리인도 없어요. 그다음에 부재자에게 법에서 선임된 법정 대리인도 없다.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즉 청권자가 2명이다 그죠. 검사는 외울 필요 없죠 그죠. 공익의 대변자. 근데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자, 좀 더 설명하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은 법원은 뭐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부재자 갑의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반드시 하여한다 그죠.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틀려요. 따라서 직권에 의한 재산 관리 명령은 있을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요령입니다. 앞으로 뭐요? 법원의 경우 직권에 의한 어떤 법원이 재판 등을 하는 뭐요? 명령 등을 하는 경우는 일단 없다고 보세요. 일단 없다. 딱 한 군데서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법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는 그 기관이 아니에요. 법원은 항상 재판하려면 뭐요? 법원에다가 누가 소송을 걸어와야 되죠, 그죠? 그래야만 비로소 법원이 재판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뭐요? 직권으로 어떤 재판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따라서 명령도 재판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재판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야? 판결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재판도 있고, 결정의 형식으로 이제 재판도 있어요. 그래서 재판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청구자의 청구가 있으면 부재자 재산 관리에 필요한 재판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령의 형식으로. 자, 근데 검사는 문제가 안 되죠. 이때 이해관계인이란 모든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자, 법률상 체크할게요. 법률상. 부재자 재산 관리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청권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럼 예를 보세요. 친구, 이웃, 사실혼 배우자.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럼 갑의 재산이 마구마구 흩어지니까 엄청나게 속이 상하겠죠. 근데 직접적인 법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따라서 친구, 이웃, 사실혼 배우자 이런 자들 뭐야? 사실상 이해관계인 거죠. 따라서 이런 자들은 청구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지금 한두 번 지문을 했어요. 오늘 틀릴 리가 없죠 그죠. 따라서 법률상 이해관계 굳이 애올려 가지 마세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등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출제 안 됐지만 혹시나 출제되는 이자입니다. 이자. 친권자, 후견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친권자, 후견인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법정 대리잖아요. 그죠? 법정 대리. 법정 대리. 친권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뭐예요? 미성년자에 대한 제1차적 법정 대리죠. 근데 친권자가 없으면 두 번째 후견인이다. 그죠? 이런 자들은 법정 대리인에 해당합니다. 법정 대리인이 있다면은 갑이 부재자일지라도 이미 이 자리에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고 있다면은 재산이 방치입니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는 뭐야? 재산 관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관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국가에 대신해달라.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런 자들은 청구자가 될 수 없다.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불가하다. 만약에 어렵게 출제된다면 이 부분을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쉽게 우리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청구자 될 수 없다. 여기까지만 출제됐어요. 네, 법률상의 이해관계. 그다음에 직권에 의한 재산관리 명령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은 청권자가 재산관리 명령을 뭐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은 갑의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됩니다. 그때 재산관리 명령은
봉인 명령도 있을 수 있고 뭐요? 매각 명령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험관에서 뭐요? 관리인을 선임해서 이자로 하여금 대신 관리케 하는 것만 우리가 쭉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고 그것만 쭉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부재자가 갑이에요. 갑입니다. 근데 갑의 재산이 방치가 되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뭐요? 부재자 갑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 위해서 을을 법원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럼 제목 붙여볼게요. 이자는 법원에서 왜 선임했죠?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를 하게 할 목적으로죠. 이자의 제목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네요, 그죠? 부재자 재산 관리인. 그럼 이자가 대신 갑의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를 합니다. 누가 선임했죠? 법원에서, 그죠? 법에 의해서 법원이. 그럼 이자의 신분은 본인이 원해서 선임한 본인의 임의 대리인이 아니라 뭐요? 법에서 법원이 선임한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다, 그죠? 법정 대리인. 즉 법률 규정에서 선임된 대리인이죠, 그죠? 법정 대리인입니다. 자, 그럼 법정 재산 관리인의 지임이 근황. 여기가 일단 시험 문제요. 대부분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근황 법이요. 자, 25절을 보세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118조에서 규정한 근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자, 여기까지 구분 표시를 하시고, 자, 118조에 규정된 근한을 넘는 행위. 이 파트는 우리가 대립 파트에서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여하튼 자세한 범위는 그때서 배우고 그 심화반에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미리 욕심내지 마시고. 그래서 118조에서 규정한 근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118조에서 규정된 행위는 뭐예요? 자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죠? 네, 25조에서. 그 118조에서 해당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는 당연히 시험 범위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까지도 지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 문구도 조금 지금 힘들겠지만 미리 할게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생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 거기다 한번 적을게요. 이때 관리인은 누가 선임했어요? 부재자가 선임했습니다. 그럼 이미 되리죠. 그럼 이자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를 한다 안 한다? 원칙 안 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뭐요? 어떤 것까지 권한을 맡기겠죠. 근데 이자가 권한을 넘는 행위도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본인이 있으면 뭐요? 본인에게 허가를 받으면 되겠죠. 허락을 받으면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요? 본의 생사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우죠. 본인이 정해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고자 하면은 누구의 허가를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도 지문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볼게요. 쉽게 갑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절대 안 틀려요. 누가 선임했죠? 법원에서, 법에서, 그죠? 그래서 재산관리인의 지는 법정대리인, 제목 밑줄 그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줄 걸 필요 없어요. 이자는 평량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강요 못하죠. 언제든지 사표낼 수 있다, 그죠? 법원도 언제 필요하면 뭐예요? 갈아치울 수 있다, 개임할 수 있다. 자, 중요 표시하시고. 즉 대부분은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이자는 제목이 재산관리인입니다. 따라서 관리행위까지는, 금방 조문 읽었죠, 그죠? 관리행위까지는 자유입니다. 자유. 25조에서 뭐요? 118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이 관리행위를 뛰어넘는 행위를 뭐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면 줄 것이고, 처분행위는 25조에서 규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죠. 여하튼 권한 밖의 행위를 하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자신을 선임한 자의 허락을 봐야 되겠죠. 누가 선임했어요? 법원이, 그죠?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당연하다, 그죠? 이자는 신분이 대리인이죠. 그런데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했어요. 그럼 권한도 없이 했죠. 어떻게 돼요? 무권 대리가 된다, 그죠? 당연한 거죠. 따라서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는 뭐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 제일 계속 뜨는 거죠. 예, 쭉 확인하시면 돼요. 따라서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때 허가는 뭐요? 당연히 사전 허가가 당연히 원칙이죠. 그렇지만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제일 자주 듣던 질문 중에 하나요. 먼저 처분을 해놓고 뭐요?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유효. 자, 그런데 다만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약간 깊이 들어갑니다. 이 자는 법원에 의해서 선임이 됐지만 선임을 한 목적이 뭐죠?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죠. 관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요?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저 부재자 재산이니까. 따라서 법으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았더라도 뭐요? 그 처분행위는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허가가 있더라도 뭐요? 본인과 무관한 정도로 처분한 경우 여기다 한번 보시면 돼요. 즉 부재자 재산 관리네요. 선임은 법원이 했지만 이제는 뭐요?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그럼 뭐요? 그 관리 행위는 다 처분행위, 관리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요?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법으로부터 처분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요? 본인과 무관한 정도로 처분하면 그때는 뭐요? 권한을 넘는 무권대리 문제가 됩니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관리 행위까지는 자유로워요. 근데 처분 행위는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 그죠? 당연히 처분 행위를 하려면 자신을 선임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다만 한 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뭐요? 본인과 무관한 정도로 한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죠? 무권대리가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 지금부터는 답으로는 안 할 거예요. 재산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 지문에는 있더라도 답으로는 안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권리가 있느냐? 어떤 의무를 부담을 하느냐? 당연히 열심히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들여서 그죠. 노력 봉사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 받아야 되겠죠. 자, 볼게요. 조문상으로 섞여 있어요. 의무와 권리가 쭉 봅니다. 먼저 24조 1항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관리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즉 선임을 법원이 했기 때문에 재산 보존에 어떤 필요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명할 수도 있죠. 그죠? 명하면 그 행위를 따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의무가 있고. 3항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관리로 전향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자, 일단 넘어가시고 26조 갑니다. 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 필요하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서술어가 하여야 한답니까? 있다요? 있다죠. 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그 재산을 누가 도맡아서 관리를 합니까? 재산관리인이 그죠? 근데 그 재산은 누구 거요? 부재자가 거죠. 부재자가 돌아오면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가 다 소비를 하고 없애버렸어요. 또는 관리하다가 실수로 뭐요? 재산을 훼손, 깨뜨려 버렸어요. 그럼 이 자가 손해배상해야 되겠죠. 근데 형사 책임입니까? 민사 책임이요? 민사죠. 근데 민사 책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부담한다? 재산으로. 근데 이 자가 재산이 없어요. 그럼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미리 뭐요? 미리 법원은 관리인에게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응할 목적으로 상당한 담보를 뭐요? 미리 제공케 하고 뭐요? 재산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왜 이와 같은 제도를 두느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갑의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산 누구 거요? 을재산 겁니다. 그 재판에 관심이 있다 그죠? 자기 것이냐 이렇게 마구마구 소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요? 엄청난 보수도 받죠 그죠? 대부분 누가 선임돼요? 변호사 등 자격자가 관리는 선임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같은 담보를 제공하고 이와 같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답니다. 하의한다 그래요. 그다음 2항 법원은 그 선임한 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해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애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자, 쉽게 갑니다. 먼저 권리. 당연히 보수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관리를 위해서 뭐요?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죠. 그럼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죠. 필요비, 이자의 상환적고. 그 다음 굳이 체크하신다면 이 부분요. 가실 없이 체크할게요. 관리를 하다가 뭐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 손해를 부재적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모든 손해가 아니에요. 가실 없이 입은 손해만.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그 손해는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자기 때문에 생겼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야? 가실 없이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 네. 혹시나 요 부분 그런 정도만 주의를 하시고 읽으면 돼요. 시험의 답은 뭐요? 앞서 봤던 근안에서 답이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네. 이 부분 권리와 의무는 그냥 구색용으로 그냥 지문에 섞일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무. 당연히 재산 관리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죠. 타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죠. 타인의 일을 대신합니다. 이게 다 우리가 채권법에서 마지막에 배울 위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위임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가 매번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 사실 가장 기본적인 계약 형태입니다.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뭐예요? 다 위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인도 부재 재산을 대신 관리하기 때문에 타인의 일을 대신한 거예요. 대리인도 뭐예요? 타인의 일을 대신한 거죠. 법인의 대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 이와 같은 성질의 경우는 다 위임에 관한 규정을 다 공통적으로 준용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 문구 때문에 항상 그런 거예요.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것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라.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쓰는 단어의 의미는 법적으로 뭐예요? 가실 없이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예요. 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고 재산 목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 뭐예요? 명하는 처분을 수행할 의무가 있고 법원이 명하면 재산관리 및 반환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종료 표시하시고 즉 부재자 제도 같다면 첫 번째 그죠? 재산관리인의 권한에서 뜹니다. 권한, 관리행위까지는 자유,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처분행위는 무건대로서 무효. 이때 법원에 관한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다만 허가를 받았더라도 본의 이익과 무한한 용도로 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하세요. 나머지 의무 권리는 구색용으로 지문화될 뿐이다. 굳이 하나 주의한다면 뭐예요? 손해배상은 가실 없이 입은 손해까지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요. 재산관리의 종류입니다. 종료 표시를 하시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어디다 표시냐면은 교과서 79페이지를 펴보세요. 79페이지. 제일 위에 22조 2항으로 갑니다. 자, 조문 찾으셨죠? 22조 2항. 본인이 그 이후에 관리를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등의 청구에서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볼게요. 전항의 명령이 재산관리 명령이었죠. 자, 이제는 재산관리 명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종료 사유를 굳이 열 필요 없어요. 보세요. 본인이 나중에 뭐요? 자신이 원하는 관리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를 선임해서 뭐요? 내 재산 관리를 해더라. 관리를 맡겼어요. 근데 그때는 국가가 대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는 뭐요? 법원은 재산 관리 명령이 필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죠. 자, 그 다음에 조문 없지만 해석상 본인이 돌아서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국가가 대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본인의 사망이 확인이 됐어요. 실종 선고가 확정이 됐다. 그때는 그 재산 누구 거요? 상속인 거죠. 그럼 관리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확인이 되면 이제는 종전의 재산관리 명령은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바로 재산관리 명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재산관리 명령은 재판이죠. 재판을 없애려면 뭐요? 재판을 없애야 돼요. 재판으로.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있으면 청권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법원은 본인 등의 청구가 있으면 이제는 종전의 재산관리 명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 없죠.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종전의 재산관리명령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면 좋을게요. 한답니다. 반드시. 이제는 재산관리명령이 필요 없어요. 반드시 기존의 재산관리명령을 취소해야만 합니다. 해야만요. 자, 주의하세요. 다는 취소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취소 여부는 취소하게 되면 그 효과는 그때부터입니까? 소급이요? 소급이다. 그죠? 근데 이때 취소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종전에 갑의 재산을 법원에서 선임한 그죠? 재산 관리인이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느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확인이 돼서 청권자의 청구에서 법원이 종전에 재산관리명령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자가 기존에 했던 재산관리명령이 다 소급해서 실효된다. 아니면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장래를 향해서만 이자의 권한이 소멸한다. 후자죠. 그죠? 자, 취소는 장래를 향해서만. 거기다 체크할게요. 그래서 이왕의 모든 관리 행위는 뭐예요? 그대로 유효하되죠. 이 우리 시험도 출제가 됐어요. 예,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단골 지문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적 어느 하나가 확인이 되고 청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종전의 재산관리명령을 반드시 취소해야만 한다. 그죠? 예, 재산관리명령을 취소합니다. 재산관리명령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이때 재산관리명령의 취소죠. 근데 취소는 효과가 장래를 향했으면 그죠? 장래를 했으면. 이 양의 관리의 모든 행위는 재산관리명령이 취소가 되더라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확인됐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자 누가 선임했죠? 법원 선임했죠? 그럼 이자의 근한 소멸식입니다. 근한 소멸식이요. 이자는 법원의 재판으로 갑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자의 권한을 없앨 수 있는 자도 누구밖에 없어요? 법원밖에 없어요. 법원.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적 어느 하나가 발생했더라도 뭐요? 그것만으로 절대로 이자의 권한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관리 명령의 취소의 일환으로서 뭐요? 이제는 너는 필요가 없죠. 그죠? 집으로 가서 아기를 봐라.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선임하는 재판은 뭐요? 선임 결정이라고 그죠? 그럼 이자를 쫓아내는 재판은 뭐요? 선임 취소 결정이죠. 그죠? 선임 취소 결정이 있으면 다는 취소요. 소급에서 권한이 소멸한다. 똑같이 장래를 해서 장래를 향해서 그죠? 따라서 이 파트에서는 선임 결정의 취소라는 문구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구가 없으면 뭐요? 이자는 법원으로부터 선임이 되었으므로 선임 결정 취소가 없는 한 이자는 계속해서 뭐요? 권한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단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볼게요. 1번 판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 행위의 허가를 받고 키포인트 이겁니다.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그럼 끝났죠. 그럼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이니까 권한이 남아있다, 권한이 없다? 권한이 있죠. 권한이 있는 자가 한 행위는 거면 그대로 유효입니다. 유효해요.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가 아니죠.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여전히 권한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임 결정 취소 전에 위 권한에서 이주 행위는 뭐예요? 그 행위가 실종기간 만료 이후에 있었더라도 뭐예요? 그 행위는 권한자의 행위 때문에 무조건 유효해요. 뒷부분은 읽어볼 필요도 없죠. 그죠?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따라서 선임 결정의 취소가 있어야만 비로소 장래를 해서 권한이 소멸합니다. 또 선임 결정 취소 전이니까 뭐예요?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 때문에 무조건 유효해요. 다 똑같아요. 그럼 키포인트 또 찾아볼게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이 되노라도 이제는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제는 뭐예요? 이를 이유로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 체크하시면 되죠.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이 소멸했다 남아있다? 권한이 남아있어요.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뭐예요? 효과. 이미 했죠. 그죠? 그 효력은 소급이 아니라 뭐예요?
장래를 향해서 선의결정 취소되기 전 행위는 다 그대로 유효. 자, 3번 판례요. 계속 같은 거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권한초과 처분 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그럼 또 어디다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매각한 후 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그죠? 매각할 때는 권한이 있을 수 없었어요? 있었죠. 매각한 이후에 비로소 권한이 소멸돼서 선의결정. 따라서 매각하는 행위 뭐야? 선의결정이 취소되기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따라서 위 매백에는 뭐야? 권한초과 처분이 허가 행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야? 유효하고, 그 의한 동취소 결정은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그죠?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선의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선의결정 취소 전에 매각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그죠? 키포인트가 뭐예요? 선의결정 취소가 있지 아니하는 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권한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선의결정 취소 전에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 그죠? 따라서 선의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이후에 장래를 향해서는 권한이 소멸할 뿐이다. 선의결정 취소 전 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일단 확인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부재자 스스로 관리를 둔 경우에 관한 논점으로 진행합니다. 이 파트는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자, 지금까지는 스스로 관리를 두지 아니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